어머니, 오늘 절에 좀 다녀오세요. 기도도 하시고 몸도 좀 추스르시고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공손했거든요. 아니, 공손하다기보다는 차가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특유의 그런 목소리였죠. 절에? 갑자기 왜 그래? 요즘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셨잖아요. 맑은 공기도 쐬시고 마음도 좀 편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평소에 절 이야기는커녕 제가 법당에 다녀왔다고 하면 미신이니 뭐니 하며 입꼬리를 올리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직접 절에 가라고 권하다니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향을 올렸는데 기도가 되질 않았어요. 자꾸 집 생각이 났거든요. 지연이는 왜 오늘따라 이렇게 친절했을까? 그때 전화가 왔어요. 동네 친구 춘자였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절에 왔어. 왜 그래? 춘자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언니 집에 지금 사람들이 막 들락거려.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있고 뭔가 큰 짐 같은 것도 들고 가더라고. 춘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상조회사 차도 보였어. 하얀 천 같은 것도 들고 가더라고. 상조회사, 하얀 천. 저는 절 마당을 뛰어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 흰 천막이 쳐져 있었거든요. 검은 국화가 놓여 있었고 상조회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가운데에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 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처럼요. 며느리 지연이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지연아, 이게 대체 뭐냐? 아, 이거요? 요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사전 장례 상담이라고요. 사전 장례 상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상담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유품 정리 박스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뒷방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셨죠? 일단 앉으세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지연이의 눈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낼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저를 놀라게 하려고? 아니야. 지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며칠 전 지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걱정되네.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자꾸 제 기억력을 문제 삼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장면을 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서 내 장례식이 열렸다고 하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헛것을 본다. 치매가 온 것 같다고 하겠죠. 지연이가 원한 게 그거였어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춘자가 봤어요. 상조회사 차가 온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춘자가 본 건 바깥 풍경뿐이에요. 안에서 제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던 건 저밖에 몰라요.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을까요? 무슨 소리야, 장례식이라니, 꿈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요.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지연이가 꾸민 짓이라는 증거.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당장 춘자한테 가야겠어요. 춘자가 뭔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무사도 찾아가야 해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벌써 계약금 받았대. 다음 날 아침 춘자가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현관문을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뭐라고? 계약금이 뭔 소리야?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라. 어제 저녁에 며느리가 왔다 갔대. 금매로 내놓는다고 계약금 500은 이미 받았다고. 50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이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요.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이요. 춘자야, 그게 말이 돼? 내 집인데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뛰어온 거잖아. 언니, 빨리 뭔가 해야 돼. 이러다가 정말 집 뺏겨.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해뒀던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걸 꺼내볼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던 인감도장이 없었어요. 서랍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장롱도 뒤지고 신발장도 뒤지고 화장대 서랍까지 다 열어봤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지연이었어요. 장 보러 간다더니 금방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장 보러 간 게 아니었겠죠. 저를 감시하러 온 거였어요. 지연이의 눈이 서랍 쪽을 훑었습니다. 지연아, 내 인감도장 어딨어? 인감도장이요? 글쎄요, 전 모르는데요. 너무 태연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1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져갔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왜 어머니 도장을 가져가요? 저는 지연이의 손에 들린 가방을 봤습니다. 평소에 안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었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 남편 장례식 때 서류 정리하려고 샀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 있어? 지연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봤어요. 당황한 거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니,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열어봐. 싫은데요. 어머니가 왜 제 가방을 보세요? 저는 그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연이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가방을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제 인감도장.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이미 제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찍은 적 없는 도장이요. 누군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미리 준비?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찍어 놓은 게 준비야? 어머니가 나중에 힘드실까 봐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알아서 한다고요? 저를 빼놓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수령, 잔금 지급일은 다음 달 말.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범죄야. 위조잖아. 사문서 위조라고. 그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범죄라뇨. 가족끼리 무슨. 어차피 이 집은 민수한테 갈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민수한테 간다고? 내가 죽어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소리였어요. 살아있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는 소리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위험하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편하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게 편한 거래요. 저를 요양원에 쳐넣고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이 아이 말로는 저를 위한 거래요. 저녁에 민수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전화했겠죠. 민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짜증 섞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지연이 가방을 뒤지셨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아들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요.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어? 이 집 파는 거.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내가 뭘 팔아서 내 등록금 냈는지 알아? 내 폐물 다 팔았어. 어머니한테 받은 금반지까지 팔았다고.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제 인생 전부가 옛날 얘기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정도 안 하더군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는요? 이 집 팔면 다 해결돼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사시고 저희는 빚 갚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서로 좋다고요? 저만 손해보는 건데요? 안 가. 네. 요양원 안 가. 이 집도 안 팔아.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미 계약금 받았어요. 취소하면 배로 물어줘야 해요. 1,000만 원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으니까. 위조한 건 너잖아. 어머니,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민수도 저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 본인만 생각하시잖아요. 이 집에 혼자 살면서 뭐가 좋으세요? 외롭지도 않으세요? 이기적이라고요? 내 집에서 살겠다는 게 이기적인 거래요? 저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어요. 아직 명의는 제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계약을 했다면 진짜 서류를 위조해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법무사를 찾아가야 했어요. 이 집을 지켜야 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제 인생 전부가 담긴 집이에요. 그걸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든 이기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제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누가 요즘 어르신 서류 들고 다닌 적 없나요? 법무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이 있어요. 지난 2달 사이에 3번이나 누가 열람했더라고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거 아니시죠? 3번. 2달 동안 3번이나 누군가 제 집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간 거죠? 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리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집을요.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을 누군가 노리고 있다고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저는 병원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 간다고 하면 뭔가 또 꾸밀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는 대답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같이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일로 갔었죠. 진명에 정리하고 서류 만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지연이 가방에서 쏟아졌던 그 서류들이요. 매매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제 인감도장.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여기 제 이름이 찍혀 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며느리요. 며느리가요? 법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어르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문서 위조에 사기 미수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사기 미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사기를 친 거라는 뜻이었어요. 가족이 식구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집에 대한 모든 거래를 막아야 해요. 처분금지가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걸어놓으면 어르신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집을 팔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법원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 전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 그게 제 며느리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법무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어르신, 혹시 이거 아세요? 화면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뭔가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르신 명의로 된 대출 조회 내역이에요. 대출?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요. 빚이라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법무사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한 달 전에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신청 기록이 있어요. 승인은 안 됐는데 신청 자체는 들어갔더라고요. 한 달 전.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같은 IP 주소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집에서 같이 사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지연이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다니. 집만 팔려던 게 아니었구나. 빚까지 떠안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넣을게요. 그리고 대출 신청권은 기록 보존 요청할게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증거요? 무슨 증거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범죄, 법적 대응.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들 와이프를요? 며느리를 고소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일단 집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때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만 알았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대출까지요? 등기부등본을 3번이나 열람한 것까지요? 법무사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법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일 오래 했거든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대부분 빚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부모님 재산이요. 특히 시부모님 집. 본인들 명의가 아니니까 털어도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지연이가 왜 요즘 들어 요양원 얘기를 꺼냈는지, 왜 갑자기 절에 가라고 했는지, 왜 장례식까지 준비했는지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집에서 빼내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던 거였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무슨 짓이요? 어르신한테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서류를 더 조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서류는 다 챙겨서 따로 보관하세요. 집에 두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만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못 챙겨줬나? 아들을 잘못 키웠나?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저쪽이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거짓말인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지연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 지연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10년 넘게 봐왔지만 저런 눈은 처음이었어요. 증오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없어?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뭘 해도 저희가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비웃었어요. 그래, 그럼 해봐. 누가 이기나?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기든 지든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갈게요. 이 집에서요. 사흘 후 저녁 지연이가 거실에서 선언했습니다. 민수가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나간다고? 갑자기 왜?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없으면 편하시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을 팔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간다고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살면 서로 힘드니까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 산다. 그 말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근처에 전세 구했어요. 내일 이사해요. 내일? 이렇게 급하게요? 저는 지연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연이가 저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이와 민수가 싸놓은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들 사이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 끝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란에는 민수 이름이요. 입소 예정일은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도 꺼내봤습니다. 법원 서류였어요. 한정 후견인 심판 청구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산 관리를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지연이의 계획이었구나.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언제 일어난 건지 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아, 그거요?
어머니 좋으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좋으라고? 날 정신병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는 게 지연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지금 정상이 아니시잖아요.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한테 도둑이니 사기꾼이니 그러시고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내가 언제 정상이 아니었어? 내가 내 도장 훔쳐간 건 사실이잖아. 증거 있으세요? 지연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서류 다 없앴어요. 계약서도 취소했고요. 증거 없어요. 남은 건 뭐냐면요. 며느리한테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상한 시어머니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정이었습니다. 일부러 저한테 들키고 일부러 싸우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어요. 내가 날 미치광이로 몰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글쎄요. 어머니가 판단하세요.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 똑똑했어요. 저보다 10배는 더요. 아침이 되자 민수와 지연이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무사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춘자였어요. 언니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응, 있어.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중요한 거야. 춘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춘자네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춘자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춘자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찍은 거야. 그날 상조회사 사람들 왔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상조회사 차량이 서 있고 지연이가 서류를 건네받는 장면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그날 언니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상해서 찍어뒀어. 증거될 것 같아서. 저는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춘자야, 이거 더 있어? 응. 동영상도 있어. 며느리가 상조회사 사람한테 돈 주는 것까지 찍었어. 동영상? 돈을 주는 장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연이가 일부러 장례식을 꾸몄다는 증거요. 춘자야, 이거 나한테 보내줘. 제발. 당연하지. 그러려고 불렀잖아. 언니 힘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춘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마운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지연이가 아무리 서류를 없앴어도 이 동영상은 못 없애요. 집에 도착해서 법무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저예요. 증거가 생겼어요. 어떤 증거요? 며느리가 장례식 꾸미는 장면이요. 동영상으로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법무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 같았어요. 어르신, 잘하셨어요. 그거면 돼요. 내일 당장 사무소로 오세요. 반격할 때가 됐어요. 반격.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똑같은 노을이었지만
며칠 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춘자가 보내준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 직원한테 돈 봉투를 건네면서요. 그래, 웃어.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 어르신, 준비되셨죠?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춘자가 보내준 동영상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제 인생을 바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긴장이 됐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오늘 끝을 내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법무사님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까지요. 평생 이렇게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왔어요. 지연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는 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가 그걸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바쁘다고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고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뺏으려던 사람이 바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너 그날 상조회사 사람한테 얼마 줬어?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는 연기를 참 잘해요.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무슨 상조회사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다 알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상조회사 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도 또렷하게 보였고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뭘 했는지잖아. 살아있는 시어머니 장례식을 꾸몄잖아. 돈 주고 사람까지 불러서. 민수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너야? 아니, 그게 오해야. 이건 그냥 오해? 내가 돈 봉투 주는 게 찍혀 있는데 오해야? 내 얼굴이 찍혀 있잖아.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준비해 준 거였어요.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있어. 지난 2달 동안 3번이나 누가 열람했더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걸까?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내 명의로 대출 신청한 기록. 1달 전에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했더라. 승인은 안 됐지만 기록은 남아 있어.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니야. 지연이의 입술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어요. 변명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한정 후견인 심판 청구서였어요. 날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 뺏으려고 했지? 요양원에 쳐넣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려고 했지?
증거 다 있어. 다 찾았어. 지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둔 거예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한 짓이 다 여기 있는데. 사문서 위조에 사기 미수에 횡령 시도까지. 법무사님이 다 정리해줬어. 민수가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지연아, 진짜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아니, 그게 우리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대출이자가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정신병자로 몰아서. 그게 말이 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민수가 지연이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당신 엄마가 집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지연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집이 얼마짜린지 알아? 팔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근데 당신 엄마가 안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도 저도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이잖아. 당신 엄마가 빨리 죽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데. 다 당신 엄마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프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연아, 나가.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나가라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이혼하자. 그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 이혼? 너 지금 미쳤어? 빚은 누가 갚아? 애들은? 미친 건 너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뭘 바랐어? 내가 내 편 들어줄 줄 알았어? 지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저런 눈으로 저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항상 저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그냥 요양원 가셨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어머니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우리 다 행복했어요. 그래, 내 탓이지. 내가 안 죽어서 내가 고생했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힘들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아끼고 챙겨줬던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지연아, 법무사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한 건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고소하면 감옥 갈 수도 있대. 증거가 다 있으니까. 지연이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진짜로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확실해.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집은 기부할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가. 민수한테도 안 가. 지연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한테도 안 주신다고요? 민수야, 미안하다. 내 아들이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 안 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나가. 둘 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더니 먼저 나갔어요.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전 제 영정 사진 위에 떨어졌던 그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두 발로 서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춘자였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끝났어. 이겼어? 며느리 어떻게 됐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긴 걸까요? 집은 지켰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는데요. 손주들도 이제 못 보게 될 텐데요. 모르겠어. 이긴 건지 진 건지. 근데 하나는 확실해. 뭔데? 내 장례식은 내가 정할 거야. 다른 사람 말고. 춘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단이 차려져 있던 자리였어요. 제 사진이 영정처럼 세워져 있던 그 자리요.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요,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요.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요. 내일은 춘자랑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해야지. 그리고 모레는 절에 가야겠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기도하러요. 감사하다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장례식은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